지난달 서울 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 비행 금지 구역까지 진입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네, 당초 그런 일이 없었다던 군은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오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또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에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을 했었습니다. 그중 한 대는 서울까지 진입을 했는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까지 들어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그러니까 비행 금지 구역인 P-73의 북쪽 끝부분을 통과했다는 점, 어디까지 왔다는 의미인가요? 현재 오늘 군이 이제 정확히 위치는 밝히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아마 지금 대통령실을 방어하는 이제 대공포 사거리 밖까지는 좀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공역이 침범한 건 맞지요. 예. 네. 예, 합참 같은 경우에는 군사 보안상 구체적인 항적은 알릴 수는 없지만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무인기가 서울 상공 약 2에서 3km 정도를 높이 비행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국방부 청사 또 합참청사 등이 촬영됐을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P-73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것은 용산 대통령실을 반경으로 해서 약 3.7km 이 선포된 비행 금지 구역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방어 이 일종의 경계선이 되는 거죠. 예. 그 부분을 과연 북한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의 얘기가 계속 됐었는데 처음 군의 발표는 거기까지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궤적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 안에 일부 들어왔다라는 거죠. 정확한 내용을 저나 우리 신 국장님이 알기는 쉽지는 않은데 일부에서는 한 700m까지도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고 정부 군 당국의 발표는 거기에 걸쳤다.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심각하게 들어오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어쨌든 서울 상공이 뚫렸다라는 것, 그것은 더 큰 틀로 보면 우리의 영공은 우리의 영토지 않습니까? 거기에 북한이 침범을 했다라는 것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군이 그것을 사실상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두 번째는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그러면 우리 안보에 위협이 있느냐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 국장님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그것 자체가 지금 북한이 이번에 보여준 5대 자체가 그런 군사적인 의미는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군 당국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들이 정찰을 한다라는 거 와서 본다라는 게 과연 얼마만큼 의미 있는 정보를 가져갔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당초 군에서는 북한 무인기가 은평구 정도까지만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남쪽으로 들어온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애시당초에 군이 이것을 왜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오지 않았다라고 밝혔는지가 궁금한 상황인데 일단 전비태세 검연실 조사 결과 이것이 상당 부분 남쪽까지 내려온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군이 밝히고 있는데 이 전비태세 검열실 조사를 통해서 군이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그러니까 열흘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군에서 계속해서 대통령실까지는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밝혔던 것 군의 정보 판단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군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좀 약간 좀 답답한 면이 많은데 일단은 지금 북한의 무인기를 탐지하게 된 일부 레이더들이 수도권에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레이더들이 북한 무인기를 완벽하게 탐지하지 못했어요.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네. 과정이 있었죠. 그 과정에 있으면서 군도 이제 이 무인기를 항적을 정확하게 추적한 상황이 아닌데 왜 그렇게 갑자기 자신 있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의문이 드는데 네. 군이 너무 섣부른 판단이 좀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합참 전비태세에서 검열을 해보니까 위상 흔적이 P-73 공역 일부에서도 이제 들어온 게 확인됐으니까 발표를 한 건데 군이 너무 지금 좀 수세적이다 보니까 너무 좀 변명을 좀 하다 보니까 그 허위에 가까운 발표를 하게 된 거죠. 네,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으로서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뚫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급하게 판단을 한 거죠. 그냥 당연히 무인기를 좀 우리가 완벽하게 탐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이번에 레이더들이 보면 정확하게 다 탐지한 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는지 저도 좀 의문이에요.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이 이제 오늘 오후에 이런 북한 무인기 침범에 좀 대응할 수 있는 합동 방공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뭐 경기 파주, 서울 동부권 등등에서 진행이 됐는데 지난 훈련 때 이제 비사격 방식이다라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실사격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뭐 뚫렸던 원인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죠.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이게 처음이 아니었고 지난 2017년이었지 않습니까? 북한 무인기가 상주, 사드 기지까지도 내려와서 기지를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위에 상주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남쪽으로 남하를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국지 방공 레이더를 배치를 했고 방공 레이더뿐만 아니라 이 탐지 자산을 활용해서 그것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배치를 했었는데 결국 이번에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원인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뭐 그 군에서의 해명을 들어보면 일단 이게 2m짜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나옵니다만 하늘색을 치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거를 감지하고 식별한 것 자체가 굉장한 성과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것은 그 판단의 기준에 따라 좀 다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5대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 서울 영공을 우리의 영토를 영공을 침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전투기 헬기 공중전력 20대가 우리가 동원이 됐습니다만 단 한 대도 격추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또 역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합동 방공 훈련을 보면은 뭐 상당히 의미는 있습니다. 그 육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지작사라는 지상 작전 사령부 또 수도 방위 사령부, 항공 사령부, 공군 작전 사령부 다 동원이 돼서 이게 결국은 이런 합동 작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다시금 이제 이런 것이 되풀이되지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있고요. 더군다나 뭐 잘 알려졌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따로 또 지시를 해서 우리가 드론에 관련돼서 통합적인 전력을 단기간 내에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드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아주 실례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리가 드론의 위력을 사실 보지 않았습니까?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군도 그렇고 드론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값싼 무기 체계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고 미래전 이미 들어갔습니다만 실제 전장에서 활용이 되니까 더 이상 미래도 아니죠. 그런 활용에 북한이 더욱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합동 방공 훈련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더욱 좀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지난번에 무인기 격추가 이루어졌기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다면 단호하게 격추를 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군 당국이 보여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사격 훈련도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또 제머라든지 전파 방해 장치를 운용하는 인원들도 좀 탑승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훈련 안 한 것 아니에요. 네. 과거에도. 그러니까 2017년도에 제가 18년 항작사를 견학 갔었는데 그 북한이 이제 가오리형 무인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 추락한 거를 그대로 회수를 해서 복원을 해서 하늘에서 날려놓고 아파치 공격 헬기로 추적하는 걸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 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 남북 군사합의에서 이제 무인기가 북한 측에 활동을 안 하고 가니까 이런 방공들이 미흡해져서 이번 뭐 자꾸 장비 탓을 하는데 장비 탓보다는 군의 어떤 드론 대응 전술이 제대로 성립이 안 된 게 아니냐. 네. 이번에 결과에서도 대응책에 미비점이 많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 미국 같은 경우를 제가 얘기를 해보고요. 미국은 매년마다 그 블랙 다트라는 그 무인기 소형 무인기 2m급의 무인기 격추 훈련을 몇 년마다 합니다. 네. 잘 공개는 안 해요. 뭐 그게 뭐냐면 그런 훈련을 공개하는 이상 적국이 그 대응 태세를 알기 때문에 공개는 안 하는데 가끔 공개하는 걸 보면 헬기가 같이 하늘에 떠서 그 소형 무인기를 기관총으로 승무원들이 격추하는 훈련을 하거든요. 네. 그런 훈련이 우리가 좀 필요해요. 현재 레이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완벽하게 탐지를 할 수도 없는데 지난번에 KON 조종사가 이제 출근을 했지 않습니까? 네. 무인기는 100km입니다. KON 이제 항공기가 100km면 떨어져요, 이거는. 그렇죠. 결국 지나다 보면 2m짜리 하늘색의 무인기가 하늘에서 조종사 위건으로 식별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뭐 정확하게 얘기는 하는데 아파치 공격 헬기도 이제 전방적으로 좀 배치된다고 합니다. 공격 헬기가 전방에 레이더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훈련 내용을 제가 언론이나 뭐 군의 발표 자료밖에 제가 못 봐서 모르겠지만은
아직 좀 실질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실질적으로 좀 북한 무인기 대응 훈련이 강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실사격 훈련 그러니까 기관포로 무인기를 격추시키는 훈련 못지않게 제머라던가 전파 방해 장치를 이용한 전략도 북한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하늘에서 제머를 이용해서 격추하는 건 보질 못했어요. 네. 그 제머라는 게 탐지가 상당히 작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보호해야 될 군사 시설에 대해서 주변에서 병사들이 휴대하고 있다가 뭐 레이더나 어떤 경보를 받으면 육안을 식별해서 총처럼 쏘는 거거든요. 과연 그게 하늘에서 헬기로 가능할까? 글쎄요, 뭐 탐지 거리뿐 그러니까 제머의 어떤 유효 거리가 생각보다 상당히 짧습니다. 네. 예, 사람 육안도 정확히 보여야 되는 거리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좀 물론 뭐 국내식 그거라도 해야겠죠. 뭐 그래서 오늘 이번에 지난번부터 제머를 통해서 시험하긴 했는데 만약 효과가 입증되면 할 필요가 있는데 뭐 그동안 뭐 안 해서 그게 좀 미흡하다는 전 얘기였고요. 네. 뭐 제머든지 뭐든지 어떻게든 간에 뭐 소총이든 기관총이든 군인 나름대로의 그동안 이제 드론 탐지 체계 완벽하게 또 보강이 되는 그 전에 막아야 되니까 그런 뭐 철저하게 전투 실험을 통해서도 그런 걸 좀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네. 예, 예. 근데 일단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는 얘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자, 이런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한다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이렇게 첫 지시를 내렸습니다. 북한의 이 우리 합의와 관련된 검토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서 북한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 드론에 대해서 잠깐 그 좀 의미를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왜 드론을 보냈을까? 이것은 흔히 말하는 비대칭적 무기 체계죠. 그 의미는 북한의 굉장히 저비용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한국의 긴장을 조성시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대응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비대칭적이고 또 하나는 이게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이다라는 거죠. 그 의미는 명백하게 전쟁을 할 생각은 없지만 그 의도를 감추면서도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식의 북한의 도발이다라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북한이 충분한 효과를 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우리한테 큰 위협이고 우리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영토를 침공한 명백한 도발 행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여러 가지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9.19 군사합의 결국 다 연계된 문제인데 굉장히 많은 도발에서 과연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도발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식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죠. 우리한테 가장 치명적인 도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역시 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둘 필요는 있다. 그럼 물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드론도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9.19 군사합의로 돌아가면 윤 대통령이 분명하게 얘기한 것이 북한이 다시금 우리 영토 제가 확인한 것은 영토에 영공과 영해도 포함이 됩니다. 예. 그럼 드론도 이제 포함이 된다는 얘기고요.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은 한국판 일종의 그 금지선, 레드라인을 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조건이 다 있죠.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상대편이 도발 행위를 이런 것을 했을 경우, 저 금지선을 넘었을 경우에는 이런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그 조건이 다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북한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라는 조건이 있고 그러면 9.19 군사합의에 이건 파기가 아니라 효력 정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게 파기를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북한은 사실은 한국이 파기하기를 원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9.19 군사합의 작년 한번 하루에만 15번을 이들이 이것을 위반을 했는데 국가 간의 이런 합의라는 것은 일방이 계속해서 이것을 위반하고 훼손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무효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그것을 한국이 먼저 파기 선언을 함으로써 이 이후의 도발의 책임을 한국한테 돌리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런 북한의 노림수에 뭔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파기가 아니라 효력 정지 그것도 앞에 조건을 달았다. 북한이 저는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도발할 가능성은 분명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연말에 8기 6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그들의 남북관계 대적 관계를 선포했고 앞으로 계속하겠다라고 사실상 의지를 표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북한이 도발을 하면 이제 책임 소재는 분명해진 거죠. 한국은 조건을 달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럴 경우에 효력 정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1차적으로 북한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이 이후의 행동의 책임 소재는 북한한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통일부에서는 당장 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성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있기로는 북한이 우리의 대북 확성기라던가 심리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실제로 우리 군에서 어떠한 종류의 심리전들이 좀 이루어졌고 북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풍선을 좀 있었어요. 대북 전단을 군에서 심리 전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풍선을 직접 날리기도 했어요. 뭐 대북 전단 날리고 했는데 지금은 군에서 그건 하지 않고 단지 이제 확성기 방송, 전광판 네. 요것만 유지하고 있었죠. 왜냐면 전광판이 있으면은 북한은 전력 사정이 어려운데 남측 초소에 그 전광판에 불빛이 번쩍거리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체제 우월성이 체제에 대해서 약간 불신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북한의 실상이 여과 없이 북한으로 이제 병사들이 방송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네. 북한이 그런 걸 좀 상당히 싫어해요. 그러다 보면 뭐 우리가 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는 방송을 하면 북한군이 항상 움직입니다. 전방에서 뭐 고사포를 쏘지도 않으면서 쏠 것처럼 이제 훈련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숙청을 당하거든요. 네. 충성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뭐 확성기 방송은 또 하나의 그 북한의 어떤 도발을 빌미를 줄 수 있는 그것도 되지만 그나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북한을 고강도로 압박하는 하나의 카드로 한 건데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네. 또 하나의 카드로 꺼낸 것 뿐이니까 북한의 도발 강도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지만 더 강해진다면 학생의 카드까지도 우리도 사용할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앞서 교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한 것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북한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통일부에서 바로 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성을 얘기한 것은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북 확성기 카드를 꺼냄으로써 계속해서 북한에 더욱 수위 높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뭐 동전의 양면 같은 거겠죠. 수위를 높은 것을 보냄으로써 일부에서는 이게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해서 한반도에 불안정을 갖고 오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데 억지라는 것은 사실은 양쪽을 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무효하고 드론을 날리고 계속해서 도발 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국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억지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오히려 북한에게 일종의 뭐 초록불을 파란불을 줬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걸 뭔가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한국이 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레드라인을 그었고 그다음에 바로 나온 확성기는 저도 신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체제의 특성상 우리가 북한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쪽에는 말 그대로 유일 영도 체계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생각이 별로 크질 않아서 우리로는 굉장히 다른 상태죠. 그렇지만 그나마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비대칭적인 어떤 우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확성기죠. 네. 그게 뭐 기억들 하시겠지만 2020년에도 이게 6월 달에 확성기로 인해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까지 북한이 파괴를 하는 그러니까 확성기로 시작됐다기보다는 이제 대북 전단으로 시작을 됐습니다만 그렇게 정보가 북한한테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확성기에 대한 가능성을 열었는데 이것도 뭐 신구장님 말씀대로 지금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도발을 하느냐 그 수위에 따라서 우리는 이 카드도 북한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고 부담을 갖는 이 카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통해서 결국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겠다라는 것에 저는 초점이 맞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합 입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좀 9월 이 평양 공동선언까지 효력을 멈추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 교수님 아까 설명을 좀 일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어차피 지금 남북 군사합의나 이런 뭐 한반도 비핵화선언, 평양 공동선언이 지금 거의 유명무실화 됐죠. 근데 이거를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내용들 보면은 뭐 그러니까 합의 파기라는 게 보면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뭐 보면 이제 그런 건데 만약 그렇게 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그만큼 메시지를 주고 앞으로의 우리의 대응을 좀 더 공세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보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동안 군이 좀 9.19 남북 군사 합의에서 북한 대응에 수세적이었죠.
북한이 동서해상에 포를 쏴도 우리는 한 발도 안 썼거든요. 그 합의를 준수한다고. 예. 실제로 보면 이번에 무인기 영국 침투에 관해서 좀 대응이 좀 달라졌어요. 우리도 그대로 북한에 올렸죠. 무인기를. 그것처럼 이제는 그 거의 사문화됐는데 저는 뭐 복잡한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뭐 그런데 의지를 좀 공습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좀 생각됩니다. 네. 예. 지금 9.19 남북 군사 합의에 이어서 평양 공동 선언의 효력 정지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지금 남측에서 얘기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북한에서 남측에서 얘기되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응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또 이런 것을 핑계 삼아서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조만간에 북한의 행동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역시 도발을 계속 연속할 가능성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연말에 했던 전원회의를 통해서 다시금 남북 관계가 대적 관계. 이건 2020년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파기하면서 김여정이 명백하게 남북 관계를 대적 관계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이전부터 계속 해왔던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거고 이번에 다시 한번 또 가장 높은 수준의 김정은이 직접 확인을 한 거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이 한반도 긴장 조성을 위한 그들의 말씀드린 비대칭 또 혹은 회색지대의 그런 도발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다만 북한이 고민을 하는 것은 북한도 나름대로의 작년의 도발의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 명분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물론 그 명분이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명분들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이 혹은 한미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방어 훈련들 이전에는 북한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네. 것들을 문제 제기하면서 그것을 명분으로 도발을 했고 그리고 군사합의 무력화를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뭐 마치 한반도 긴장 조성을 한국이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레드라인을 그은 것은 명확하게 책임 소재가 북한한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레드라인을 만약 안 만들었다 하더라도 북한은 계속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부에서 말하는 강대강 대치가 아니냐. 그러면 저는 거기에 반론이 강대강을 안 한다라고 강대강 자체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대응을 안 한다고 북한이 이 도발을 멈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일정 수준 우리는 위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억지를 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러면 9.19 군사합의가 실질적으로 효력이 정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한반도의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NLL이죠. 9.19 군사합의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뭐 저는 전반적으로 북한한테 유리하게 되기는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NLL에서는 효과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완충지대를 만들어놨고 NLL에서 늘 남북 간의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없어진다면은 해상 완충지대역이 없어질 것이고 거기에서 남북 간의 충돌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앞으로 주어진 숙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